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오늘 9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러 현안에서 여전히 이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한 주간의 정치권의 이슈, 공간과 미디어연구소의 박상호 소장,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어렵사리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회의와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될 테고, 이제 한동안 뒷전으로 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었던 총선 이슈들, 그리고 여야 각 당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새정치연합의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제 강진으로 다시 집구에 들어갔는데, 손학규 대표에 대한 관심, 그는 일단은 거기서 좀 더 이번 겨울을 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진산이 이놈아 나가거라 하면 나가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때를 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타이밍이 언제냐. 예를 들어서 야권이 정말 이제 손학규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할 정도가 됐을 때 나가겠다는데, 이제 선발 문재인 투수가 흔들리면 구원 투수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 체제로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다. 한 가지는 뭔가 호남의 흔들림이 예사롭지 않다. 92% 득표를 했던 문재인 대표가 현재 어느 여론조사 보면 8%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작지만 보궐선거에서 수도권 호남표가 이탈하는 조짐들이 심각하게 노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진의 스트를 잡고 있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브랜드는 중원으로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도 다독거리면서 중도표를 포괄할 수 있는 투수가 누구냐? 아무리 봐도 손학규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문 진영의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뭔가 임팩트가 작고 중심력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바람은 붑니다. 지금 손학규 바람. 바람의 진원지는 뭔가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의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손학규를 부르고자 하는 바람이 세지는데, 다만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 옛날 분당 선거도 그렇고 수원 선거도 그렇고 야권이 어릴 때마다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손학규 대표가 강진의 산에서 하산해야 될 시점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작다. 야권이 좀 더 무너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벼랑 끝에서 몰렸을 때 백마를 탄 초인처럼 등장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강진산이 나가라는 시점은 4월 총선 이전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장님, 지금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강진에 좀 더 머문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최근에 손학규계 인사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손학규 대표의 복귀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공천을 노린 액션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가 가져오니까 이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 비판하면은요, 신당 제3당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까 오히려 그걸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제3당이 생겨서 야당이 다자고도가 되면은 거의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3당 신당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면에서 문재인 대표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옹호하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최근 상황 보면 이 문재인 대표 그대로 가서는 절대로 지금 내년 총선은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들이 많이 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12.8 재보선 굉장히 의미가 작동하지만 20.1% 나오는 건 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잠재적인 야권 지지군들이 투표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잠재적인 야권 지지군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약한 정도를 넘어서 반발하는 쪽까지 상당히 늘고 있어가지고 이 체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이 본인들의 승산을 위해서 뭔가 타파해야 되고, 그 타파해야 될 유력한 구심점 중에 하나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되기 때문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요. 손학규 대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당 내부의 유력 인사들이 아마 회동을 자주 갖고 있죠. 다음 주쯤에는 그게 아마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조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시점으로 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동안에 지금 얘기 나온 것은 무슨 말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이 돼 있지만은요, 선거 패배에 대한 단순한 그 책임이 아니라 과연 문재인 대표가 나선다고 했을 때 우리 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우리 당의 뭔가 지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인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당 대표가 이제 당에 도움이 되려면은 어느 특정 지역 후보를 가지고 찬조 연설을 하면 그 당
대표가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은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숨어 있을 때 본인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지도부하고 잠재적인 지지군하고 비대칭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아마 해결하지 않으면은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 지금 뭐 좀 위기 다시 불거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단순합니다. 이제 예.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 전략이 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현상 유지냐, 네. 현상 타파냐인데 이 체제로 갔을 때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형태든 현상을 타파하는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변화는 문재인 대표 1인 지휘 체제 하에서는 선거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이미 이제 수도권 중도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통합 전당대회를 하던 이른바 빅텐트, 네.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던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표 단독 지휘부에서 공동 지휘부로의 예. 전환,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야권이 단일 전선을 형성하는 이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또 단일화 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을 받을 측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현상으로는 안 된다는 압력, 그건 단순히 문재인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권 호남 지역의 위원장들이 이대로 갈수는 앉아서 죽겠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단순히 비노 진영에서 문재인 대표를 물러가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현상 변화를 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에는 수도권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1야당으로만 굳건하게 뭉쳐 있으면 선거 때는 잠재적인 야권 지지군이 있으니까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신당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뭉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가지고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요. 최근 사실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야당이 강세였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칫하면은 총선에서 져버린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 임기 동안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재 제1야당이 약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도 있었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 박상원 박사가 얘기한 이상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대안 중에서 지도부는 그대로 가되 빨리 선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선대위 중심의 가동은 다음 문제고 일단 당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제 호남 지역의 그 뭐 새로운 신당 논의가 두세 갈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도권 선거라는 것은 강북벨트라 하더라도 야당이 압승을 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의 뭐 1000표, 5% 안에서 결정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전제는 수도권에 사시는 호남 분들의 투표장 참여율, 결집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 야권 우세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 투표장에 잘 안 간다. 네. 라고 했고 더 나아갔을 때 오히려 현 야권 대표에 대해서 정서적,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변화를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논리가 이제 통합전대가 되겠네요. 다 같이 표 결집력을 그 방법이 극대화하는. 뭔지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달린 게 아닌가. 최근 상황을 또 하나 반영해 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떨어졌죠, 조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집권 여당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불가피하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일반적이라면 그게 여야당의 표로 갈라져야 되는데 여당의 표는 그대로 있고 뭐 야당은 오차 범위 내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라면은 현재 야당의 입지가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 뭐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야당 상황에 워낙 리더십이 계속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벌써 총선 체제로 좀 전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뭐 하마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마 의사가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가장 지금 뜨거운 지역이 종로가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이 지역에서만 3선을 지낸 박진 전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까지 역임했죠. 두 분이 일단은 맞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새누리당이 좀 자만하고 있지 않냐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조윤선 전 수석, 이동관 전 수석 등이 종로, 강남, 서초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 이미지가 야당보다 강했거든요.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급 의원들이 가장 힘든 데 배치가 되고 다선 중진 의원들을 공천을 탈락시키면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그 박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과 정세균 의원을 대비해 보면
어떤 여론조사는 두 분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막대한 피해를 줬죠.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어느 당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8대 총선 보면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뉴타운 가지고 거의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세훈 전 시장이 당해줬던 데미지를 지난번 관악을 해서 뭐 떡볶이 좀 만들고 그거로 면죄부가 되고 내가 종로에 나가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 오세훈 시장이면 잠재적 대권 후보급인데 당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한 지역을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아무리 종로가 1번지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또 지난번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박진애 전 의원과 여기서 대결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떨런지가 좀 아직은 좀 더 자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지적이 그거보다는 어쨌든 당에 어쨌든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그 문제를 당원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뭔가 당 전체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 정도를 하려는 자기 희생정신이 있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 성급했다. 종로를 뭐 찍은 것은 상대 박진애 의원도 전 의원도 있지만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좀 편하게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장님 종로가 편한 선거구인가요? 뭐 하셨는데 조금 왜냐하면 정세균 전 대표가 조직력이 간단치 않은 분이라고 평가를 편하다고 받기 때문에 좀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러나 해볼 만한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여당으로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만약에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둘이 거기서 경선 예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치명상을 입는다.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결정적으로 더 이상 정치적인 진로가 없죠. 만약에 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사전에 누가 양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박진 전 의원은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현재 정말 예선에서 빅매치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에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그 예선 경선 과정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한 5, 6개월 남은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구체화됐을 때는 거기서 경선까지 두 사람이 붙을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최근에 한번 만났다고 담판을 했다고 했지만 한 번 더 담판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컨됐을 경우에 박진 의원은 거기서 박진 전 의원 딴 데로 옮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있는 상황인데 좋다. 그럼 오세훈 나도 해보겠다 해서 경선을 붙은다. 만약에 이긴다면 모르겠지만 졌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마지막 도전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게 아까 박상원 박사 지적했지만은 2011년 11.6 재보선 만들게 했던 전 서울시장이었고 하기야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파란이 일었죠. 그것을 계기로 안철수 의원도 등장했고 박원순 시장도 등장했고 또 당시 한나라당이 위가 돼가지고 새누리당으로 바뀌기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점에서는 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빅매치가 예선에서 형성될 것인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출마 의사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역이 종로냐 부산이냐 뭐 해석이 많습니다. 며칠 전 부산시당에서 이제 강연을 했죠. 나는 부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부산 중학교를 나왔고 부산에서 이제 동부지청장부터 4번 근무를 했다. 부산 사람이다는 얘기인데 안대희 대법관도 비록 이제 초선에 도전하지만 굉장히 큰 대물 아닙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이 굉장히 지리멸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승부는 사실 수도권에서 납니다. 수도권에서 나는데 희한하게 강북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권택기 전 의원 안동 가 있죠. 그다음에 뭐 대구시장 됐지만 권영진 전 의원 시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다음에 줄줄이 지금 강북에서 이른바 86 운동권 출신들 나름대로 당에 일단 소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명망 있는 사람들은 다 강남, 부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흐름상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안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울 선거를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역대 선거를 예를 들어 17대, 18대, 19대를 보면 스윙이 일어났습니다. 열린 우리당 시절에 탄핵 열풍 때문에 야당이 압승했다면 18대는 오히려 그 뉴타운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19대는 다시 야당으로 갔다. 그러면 강북 벨트를 이렇게 손을 놓을 것인가. 특히 야권의 호남 지지층의 결집도가 느슨해지는 이때 좀 더 새누리당의 스타급 출신들이 강북 지역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선거를 정면 승부를 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설설 뭐 바람 빠지듯이 다 도망가 버리면 과연 강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우려들을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좀 해봐야 될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노원병 가서 안철수랑 붙으라 뭐 그런 얘기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노원병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헬스 전체가 예, 어렵지 여러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들 많긴 안데이 하죠. 정도의 예. 상품이라면 물론 종류 후보도 했지만 그 이후에 기부도 하고 뭐 재단도 만들고 했다면 안데이 정도의 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네. 오세훈 정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새누리당은 예도연구소의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이상하게 전부 다 경상도 지역을 간다든지 강남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자꾸 전선을 좁혀가면 사실상 이 선거를 할 수가 없다는 포기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연세 드시고 그 사회적 경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역설적으로 청년 이준석한테 좀 배워야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 이제 노회찬 그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노원병에 이제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대진표가 많이 짜여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본인은 하여튼 뭐 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정을 하기 비례대표 가겠고 그렇지 않고 지역구 갈 경우에 노원병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나왔던 학교 연구 지역도 있고 현재는 물론 거기 살지 않고 네.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인데 일단 또 노회찬 전 의원도 그쪽으로 본인 이사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의원도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그 지역을 그만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본인도 그 지역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의원까지 간다면 현재 구도대로는 3자 구도 이상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정말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해볼 만한가 이런 상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재보궐선거의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선거라면 특정 인물에 주목하는 상황이 생기지만은 총선 정도 된다면은 전체 구도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구도에다가 안철수 의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은 막상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정도 국회의원 선거에 갔을 때는 일반 후보들보다는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달라질 것이다. 대권 주자로서. 예, 그래서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모차 범위 내에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단 조건은 이제 노회찬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3자 이상의 구도가 됐을 경우에는 여당도 해볼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3자 구도면은 안철수 의원이 좀 지역구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뭐 우려라고 할 거예요. 야권 대선 그리고 우려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할 때는 3자 구도였을 때 야권 성향이 상당히 그 1대1 내 2대1 정도로 갈라지지만은 과거에 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가 됐을 때 보면은 선거의 막상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하면은 어느 한쪽에 3대2 정도로 야권 후보가 지지군이 갈라지지만은 정말 치열하게 붙었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3자 구도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비대위원의 당선이 보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비대위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청년이죠. 청년이고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청년 스타입니다. 청년 스타고 비대위원장까지 뭐 지냈으니까. 근데 비대위원이요. 이제 이분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뭐 어린 나이에 우리 옛날 과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초선 의원을 달고 승승장구했지만 이른바 그 소년 출세의 함정이라도 있는 소년급제가 것이죠.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어렵게 당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투력을 쌓아나가고 네. 내공을 쌓아나간다는 것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초선을 다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내의 명망가들은 이준석의 선택에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소장님이 계속 이제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또 질문리가 좀 그런데 서초 지역에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하고 이해운 전 최고위원 이분도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명망가들이 강남 서초로 몰리고 있어요. 네. 이쪽 공천 전쟁이랄까 그게 가장 치열한 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또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좀 그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들려온 얘기하면 이 두 분이 행사장에 만나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의 처남도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최영호 의사를 의원도 밝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해원 의원은 뭐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고 네. 정윤신 의원은 친이었지만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여성부 장관 수석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최영호 고문은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기사 쓸 때는 좋겠죠. 이게 그림이 잘 나오니까. 가장 핫한 핫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뭐 좀 과도한 얘기지만 새누리당이 이변이 없는 당선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선에서 이제 아주 재밌다. 세 사람 중에 누가 될까라는 것이 전체 선거의 기여도를 본다면 크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경선 끝나면 이게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야권 후보 누구하고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접전 지역을 가다. 거기 뭐 서초를 갈 리가 있겠습니까? 공천 때는 가겠죠. 네, 공천 때는 가겠지만 그러면 과연 본선에서 이 세 사람이 맞붙는 구도가 당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새누리당
어떤 선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의문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최근 새누리당에 좀 뭔가 웰빙 정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좀 편하게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좀 쉬운 데 가서 쉽게.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스토리가 안 만들어짐으로써 CR이 커지기가 힘들거든요. 끊임없이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스토리를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그 속에 경쟁을 하면서 대권까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 너무 편한 지역에 맑은 청정 지역에서 쉽게 가려는 경향들이 당내 어떤 분위기상 그렇게 잡혔을 때는 새누리당이 경적 필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 박상원 박사는 이제 거기에 지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대물로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커가길 바랍니다. 본인들로서는 지역구 한번 당선되는 것을 당장의 목표로 삼을 가능성도 있죠. 거기가 많이 거론되는 배경은 또 다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그 18대, 19대 때 특히 그랬었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역에 대해서 재공천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관행 재공천 받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리가 생길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장 서초갑의 경우에 김혜선 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아마 공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한해서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지역을 많이 닦고났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 공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김무성 대표가 했듯이 가고 싶은 사람 모두 가게 만들어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결정할지 이것도 향후에 공천 방식에 주목거리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초갑이 새누리당 공천룰 결정의 어떤 축소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 그런데 거기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할 수가 있지만은 흔히 그 우선 공천 전략이라 우선 추천 전략이라고 했던 경우에는 다른 지역 뭔가 모험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 불리한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전략이 좀 개재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일반적인 아마 공천 원칙을 말하기는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대진표 논란이 조금 빨리 좀 불이 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벌써부터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는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말고 할 게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게 여야로부터 모두 이제 폭격 코미디죠. 코미디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솔직히 새누리당이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무리 뭐 팩스로 살짝 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뭐 야권 지지 후보 지원 연설까지 하고 그다음에 참여정부에 지금 경기도 교육감하는 이재정 그하고 그 당시 뭐 안보 관련 있었던 분들하고 공저도 내고 뭐 이랬던 사람이 느닷없이 팩스 한 장으로 입당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사무총장께서 뭐 우리 당이 뭐 그래도 전직 국정원장에 와서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당 지도부도 좀 아니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큰 뉴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뉴스에서 완전 사라졌던 정말 한 20, 30년 전의 국정원장도 아니고 최근까지 책을 내서 현 국정원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이 사람을 지금 고발한 거는 박근혜 정부 하의 국정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슬그머니 뒤로 기자회견 한 번 없이 입당을 했다. 이걸 뭔가 좀 우리 당이 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 뭐 다른 정권의 국정원장까지 들어온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 정서와 뭐 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도리와 품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 때 정보기관에 수장을 한 사람이 도둑고양이처럼 팩스로 상대당에 입당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정보기관 수장이 초선 의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는 모양도 그렇고 씁쓸하죠 한마디로. 뭐 여야당 어느 쪽에서 지금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은 뭐 결정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본인이 뭐 정치적인 진입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무리수를 뒀던 것도 이미 알려져 있던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가서 보자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임명하게 됐었는가에 따져볼 소지가 있는 과연 인맥은 왜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임명됐었는가도 한번 문제 삼을 소지도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이 기관원, 솔직히 말하면 국정원 이제 직원으로서 대학의 상주 기관원으로 근무할 때 가지고 저하고 이름 두자가 똑같아가지고 김만 똑같아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놀릴 때 저를 김만복이라고 놀리기도 했던 그분인데 국정원에서 계속 커가지고 국정원장까지 갔는데 국정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원장이 그랬는데 이후에 행보에서 여러 논란 끝에가 마지막 이렇게 됐네요. 김무성 대표가 초기에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열린 정당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새누리당이든 지금
야당이든 간에 정치적으로 진입하기는 지금 이미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만복입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정도면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당연하죠. 정부기관 수장들이 굳이 뭐 의회에 예를 들어 삼고초려를 해서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꽃가마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의회 진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사실은 보기 민망한 모습이죠. 민망한 모습인데 이거는 새누리당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뭐 친노 비서실장 출신인데 문재인 대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한나라의 정부기관 수장으로 참여정부 때 임명했을까? 참여정부 전체를 욕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논평할 가치도 못 느끼지만 어쨌든 뭐 이번 주 정치판에 정말 멘붕이었죠. 전부 다. 정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아마 멘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질 낮은 일이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새누리당 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모두 좀 체면을 구긴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사실은.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다음 주에도 계속 논란이 예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청와대 예산 문제거든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동이 좀 거리가 너무 멀다. 뭐 걸어서 가는데 15분, 20분 걸린다는 건데 네. 이거를 줄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일단 거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와대 이제 내부의 구조에서는 아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네, 사안이에요, 나왔던 이 부분이. 거고요. 예. 어느 또 분석을 보니까 최소한 최고의 대통령의 VIP하고 나머지 비서진들하고는 25m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분석도 나오고 뭐 이런 네. 얘기 있던데 지금 500m 가량 돼가지고 우선 접촉하는데 굉장히 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뭐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소통 부족과 관련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지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또 불통으로 이제 받으면은 되니까, 또 이런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자 뭔가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건물 구조상 개선돼야 될 부분은 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뭐 청와대 역대 정권에 근무했던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공간이 비좁고 비효율적이다. 위민관이 되게 오래 위민관, 낙후됐다고 낙후돼 하죠. 있고 그다음에 예. 뭐 사실은 국민들이 전기를 좀 더 나가더라도 한여름에는 좀 시원한 데서 업무 효율이 높은 게 안 좋겠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차제에 위민관과 이제 본관의 거리를 좁히는 문제를 포함해서 좀 시대 정신에 맞게끔 우리가 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하는 장면을 볼 때 대통령은 쪼그려 앉아 있고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메인 의자에 네. 앉아 있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가 정말 일하는 공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간이 되도록 어떤 바꾸는 문제들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저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뭐 야당이 집권할 수도 있고 여당이 집권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뭔가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간을 좀 보고 싶다. 그다음에 참모와 대통령이 서스럼 없이 복도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것이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위민관을 본관 옆으로 옮긴다기보다 청와대에 일하는 시스템이 뭐고 거기에 가장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간 배치 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큰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하여튼 구조적으로 청와대 건물 구조를 고칠 필요는 있다는 건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여야는 다시 예산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쓸 곳에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쓰겠다는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굳이 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그 예산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그동안 불통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려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는 그쪽보다는 쓸데없는 예산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관과 미디어 연구소의 박상원 소장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